사람들은 나보고 복 터진 할머니라고들 합니다. 아들놈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며느리는 대기업 과장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쁜 내 친구들은 애 봐주느라 힘들어도 그게 다 행복인 줄 알라며 부러운 섞인 핀잔을 주곤 하죠.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 가슴 속엔 시커먼 숫덩이가 하나 들어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내 인생의 황혼은 우아한 취미생활이나 여행으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손주 육아라는 끝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복직하면서 어머니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며 내 손을 꼭 잡을 때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바빠 화장실과 안방을 들락날락하고 나는 잠이 덜 깨 투정 부리는 5살 준우와 3살 미니를 달래며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준우 오늘 어린이집에서 견학 가니까 제가 어제 꺼내놓은 그 브랜드 옷 입혀서 보내주세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와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침대 위에 올려둔 옷을 봤습니다. 빳빳한 린넨 셔츠에 단추가 주렁주렁 달린 멜빵 바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이고, 애들이 흙바닥에서 뛰어놀 텐데 이런 불편한 옷을 입혀서 어쩌나. 나는 결국 며느리의 당부를 뒤로하고 지난주 장날에 시장에서 사온 보들보들한 면 티셔츠와 고무줄 바지를 꺼냈습니다. 땀 흡수 잘 되고 넘어져도 신축성 좋고 무엇보다 애들이 활동하기에 이만한 게 없거든요. 내 눈엔 우리 준우의 뽀얀 얼굴이 그 노란 면 티셔츠랑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우리 강아지 오늘 제일 편하게 놀다 와라 하며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온종일 애들 시키고 밀린 빨래 돌리고 저녁국까지 끓여놓으니 무릎에서 드득 소리가 나더군요. 소파에 잠시 몸을 뉘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우야, 오늘 재밌었어.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준우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준우가 입고 있는 노란 면 티셔츠를 본 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아침에 입히라고 한 옷 안 입히셨어요. 목소리 톤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에서 행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얘 오늘 견학 간다며. 밖에서 뛰어놀 텐데 그 빳빳한 옷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시장 갔더니 이 면 티가 너무 좋길래. 애가 땀도 많이 흘리는데 이게 최고다 싶어서 그랬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하마이너스 하는 그 짧은 소리가 내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준우 다니는 어린이집 엄마들 눈높이 높다고요. 오늘 견학 가서 단체 사진 찍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세련되게 입고 왔는데 우리 준우만. 이 시장표 티셔츠가 뭐예요? 애가 정말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촌스럽다니 애들 옷이 편한 게 장땡이지. 준우도 오늘 이 옷 입고 신나게 놀았다더라. 어머니, 옷은 스타일이에요. 애가 기 죽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비싼 돈 주고 사온 옷은 왜 자꾸 안 입히시는 건데요? 제 취향 무시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식탁 위에 놓인 준우의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눈빛엔 어머니는 감각도 없고 세상을 모른다는 식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울컥 화같이 밀었습니다. 스타일, 기가 죽어. 야, 유진아. 애들 기는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국 먹고 건강할 때 사는 거지. 그 비싼 껍데기 입힌다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애 봐주느라 내 무릎, 허리 다 나가면서 시장 가서 제일 좋은 면 골라 사온 거야. 그게 어떻게 촌스러운 게 되니?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고집대로 하실 거면 차라리. 며느리는 말을 아꼈지만 그 뒤에 나올 말이 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쓸 걸 그랬다는 소리겠죠. 내가 공짜로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양육비랍시고 받는 150만 원. 며느리는 아마 그 돈이면 내가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입니다. 밤늦게 아들이 퇴근하고 집안 공기가 차가운 걸 눈치챘는지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서 그래. 그냥 좀 맞춰줘. 애 옷이야 뭐 유진이가 원하는 대로 입혀주면 되잖아. 아들놈의 그 그냥이라는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며 밥해 먹이고 똥기저귀 갈고 씻기고 그 고단한 육체노동은 보이지 않고 오직 며느리비 못 맞춘 못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집인데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군요. 며느리가 사준 비싼 옷은 교육이고 내가 사온 시장 옷은 민폐가 되는 세상. 내가 준우를 위해 쏟은 사랑과 시간은 3,000원짜리 티셔츠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쑤셔오는 무릎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굴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 키워낸 내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검열은 이제 옷장을 넘어 냉장고로, 그리고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옷 사건이 있고 난 뒤 며칠간 우리 집 거실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퇴근해서 들어오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미소 뒤에는 넘기 힘든 벽이 하나 세워진 것 같았죠. 나는 나대로 서운함이 남았지만 한 집에 살며 손주까지 같이 키우는 마당의 얼굴. 불 켜서 좋을 게 뭐 있나 싶어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시장 갔더니 국산배가 아주 좋더라. 준우가 요 며칠 밤마다 콜록거리는 게 맘에 걸려서 내가 오후 내내 불 앞에 서서 배숙을 좀 다렸어. 꿀 한 방울 안 섞고 오로지 배랑 도라지만 넣었으니까 이따 애들 간식으로 조금씩 먹여보렴. 나는 조심스럽게 싱크대 위에 놓인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껍질을 깎고 실을 발라내고 중불에서 3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낸 그야말로 할머니 표정성이었죠. 내심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진이는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고마움보다는 곤란함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준우가 요즘 알레르기 수치가 높아서 제가 먹이는 거 조심하고 있거든요. 이 도라지는 혹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원산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럼 내가 단골 상해 할머니한테 직접 해온 거 확인하고 샀지. 3번이나 씻어서 깨끗하게 다듬었으니 걱정 마라.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배숙도 당도가 너무 높으면 소화 비만이나 치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주문해서 먹이는 파우치 제품은 당도를 딱 맞춰서 나온 거라. 일단 이건 제가 나중에 보고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다음부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는 병을 구석으로 슥 밀어놓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내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통에 든 건 뭐예요? 멸치볶음인가요? 응, 애들이 저번에 해준 게 질겼는지 잘 안 먹길래 이번엔 올리고당 좀 듬뿍 넣고 부드럽게 볶았어. 애들이 아주 잘 먹더라. 유진이는 멸치를 한 점 집어 먹어보더니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렸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표정 하나가 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올리고당도 결국 당분인데 애들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나물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멸치 냉장고에 사흘 넘게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찬은 소량씩만 해서 이틀 내로 먹이는 게 위생상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조목조목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라며 내 방식을 교정하려 드는 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을 반찬 통째로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제 좀 딱딱해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내일 아침엔 제가 새로 사온 저염 멸치로 다시 볶아주세요. 레시피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며느리는 멸치를 쓰레기통이 아니라 조용히 비닐봉지에 담아 묶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내 눈엔 3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내 노동이 쓰레기 취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의를 차리면 차릴수록 나는 배운 것 없고 세상을 모르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30년 넘게 자식 키우면서 이 방식으로 다 키웠어. 내 남편도 내가 시장 도라지 먹이고 내 손맛 뺀 반찬 먹여서 저렇게 건강하게 키운 거 아니니? 내가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줄 알아? 내 정성이 그렇게 불안해.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지자 유진이는 당황한 듯 손을 씻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더 안전한 길로 가자는 거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제가 양육비도 넉넉히 드리고 식재료도 다 최고급으로 사다 놓는 거잖아요. 그럼 제 육아 가이드대로 해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요? 양육비와 가이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매달 받는 150만 원. 그 돈이 며느리에게는 내 수고로 사는 비용이었고 내 입을 막는 재갈이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손주를 보는 건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돈을 받고 가이드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 내가 내 가이드를 잘 몰랐구나. 내도 무서워서 내가 어디 손주한테 물 한 잔 마음대로 먹이겠니? 알았다. 앞으로 내가 사다 놓은 인증받은 것들만 먹을게. 나는 행주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놓고 싸우는 게 차라리 낫지. 웃는 얼굴로 사람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아들이 내 방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원래 좀 완벽주의잖아. 회사에서도 팀장 소리 들으면서 일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옛날이랑 다르긴 하잖아. 아들놈의 말 한마디에 나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은 결국 참아달라는 뜻이었고 아들 눈에도 나는 며느리의 완벽한 육아를 돕는 보조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끓인 배수기 식탁구석에서 식어가는 동안 내 집 주방인데도 냉장고 문 하나 편하게 열지 못하는 내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정리당하고 내 정성이 당도 체크 대상이 되는 일상. 나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친 그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과연 어디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관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을 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숙 사건 이후로 나는 주방 근처엔 얼씬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 그 완벽한 가이드에 어긋난 게 있나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자로 잰 듯이 살겠습니까?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애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오려는지 마디마디가 쑤셔서 준우와 민희를 돌보는 게 평소보다 2배는 힘들더군요. 오후 4시쯤 되었을까 애들도 지쳤는지 징징거리고 저도 도저히 버틸 기운이 없어 잠시 숨 좀 돌리자 싶어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만화 영화 하나 틀어주니 애들이 신기하게도 조용해지더군요. 나는 그제야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의 손에 커다란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장 위에 이것 좀 설치할게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요. 박스에서 나온 건 하얗고 둥글게 생긴 꼭 눈알처럼 생긴 기계였습니다. 홈캠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와이파이인지 뭔지를 연결하더니 거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그 기계를 올렸습니다. 유진아, 그게 뭐니?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요, 도둑보다는 제가 밖에서도 애들 뭐 하는지 궁금해서요. 요즘은 워낙 화질도 좋아서 제가 사무실에서 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준우가 만화 영화를 꽤 오래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폰으로 잠깐 확인했는데 준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계로 나를 보고 있었다니.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틀어준 거야. 애들도 심심해하고 해서.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우 나이 때는 미디어 노출이 뇌 발달에 정말 치명적이라고요. 영상 보는 동안은 뇌가 멈춘대요. 앞으로는 아무리 힘드셔도 텔레비전은 절대 끄고 계셔주세요. 차라리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게 나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거실 위에 달린 하얀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으면 그 하얀 기계의 눈알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미지개 한번 켜는 것도 잠시 소파에 기대어 허리를 펴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며느리는 사무실에서 짬이 날 때마다 마이크 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우가 장난감 던지는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훈육하셔야죠. 어머니, 민희 기저귀 갈 때 됐나 봐요. 애가 엉덩이를 만지네요. 허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감옥의 간수 같았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자식을 키운 베테랑 엄마가 아니라 사사건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초보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 거실에서 내 아들, 내 손주와 있는데도 나는 마치 남의 집에서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텔레비전 금지령이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온종일 책 읽어주고 몸으로 놀아주는 게 애순중반 노인에게 쉬운 일입니까? 한두 시간 만화 영화라도 보여줘야 나도 화장실도 가고 물 한 모금 마실 텐데 며느리는 어머니 지금 준우 폰 보고 있어요. 영상 소리 들리는데요. 라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참다 못해 나는 어느 날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너네 집 거실에 달린 그 기계 좀 치우면 안 되니? 내가 감옥 사는 기분이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나를 사사건건 지시하는데 내가 내 엄마인지 내 집 식모인지 모르겠다. 아들은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애들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홈캠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영상 안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좋다니까 엄마가 조금만 수고해줘. 우리가 양육비도 넉넉히 드리는데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잖아. 아들마저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그 돈이 내 입을 막고 내 자유를 뺏는 데가였다는 걸 내 아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며느리가 보낸 카톡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우 간식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미니 낮잠 시간이 10분 늦어졌네요.
어머니 거실에 장난감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존댓말을 썼지만 그건 명령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홈캠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얀 눈은 내 정성이나 내 고단함은 보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며느리의 가이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만을 감시할 뿐이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손주들이 잠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3,000원짜리 시장 티셔츠 하나 마음대로 못 입히고 3시간 고온 배수근 당도 체크를 당하고 이제는 거실에서 숨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상. 내가 이 집에서 지키고 있는 건 손주들의 건강한 성장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오만한 육아 철학일까요? 며느리는 퇴근해서 들어와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눈은 이미 거실 구석구석을 훑으며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존경받아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육아 자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홈캠에서 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텔레비전 소리 들려요. 준우가 또 영상 보고 있나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리모컨을 쥔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준우는 옆에서 만화 주인공을 따라하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아예 저 해맑은 웃음소리조차 며느리에게는 관리 실패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홈캠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내 돈 받고 내 지시 받는 사람 맞다. 하지만 너는 잊고 있구나. 내가 내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인간이라는 사실을. 박 여사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을 넘어선 어떤 결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졸업해야 할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하얀 눈, 그 홈캠이 달린 이후로 내 삶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나를 지켜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잠시 소파에 눕기라도 하면 귀신같이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우가 거실 바닥에 과자 흘렸는데 그냥 두시면 애들 발에 밝혀서 위생에 안 좋아요. 바로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내 무릎에 통증보다 더 시린 것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위생과 가이드. 며느리의 세상은 오로지 그 두 단어로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애들 국 끓이고 기저귀 삶던 노고는 당연한 공기 같은 것이었고 어쩌다 눈에 띄는 작은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에 터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더니 그날은 아침부터 눈앞이 핑 돌고 열이 오르더군요. 며느리 출근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오늘은 몸이 영 안 좋네.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혹시 오늘 하루만 친정어머니께 부탁하거나 시터 부를 수 있겠니? 내가 애들 옮길까봐 겁도 나고 해서 그래. 며느리는 구두를 신다 말고 멈칫하더니 시계를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나는 이미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친정 엄마는 오늘 등산 가셨고 시터는 당일에 어떻게 구해요? 그냥 약 좀 드시고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애들 낮잠 잘 때 같이 주무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버텨달라는 지시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달아오르는 이마를 짚으며 엉금엉금 기어준 후와 미니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눈아픈 가물거리는데 애들은 비가 오니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도저히 기운이 없어 애들에게 주먹밥만 대충 뭉쳐주고 나는 거실 바닥에 잠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홈캠에서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우가 미니 장난감 뺏어서 애가 울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애들 교육상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를 노려보고 있을 며느리의 눈이 상상되어 소름이 돋더군요.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애들을 달래고 집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유진아, 나 오늘 정말 죽다 살아났다. 내가 오죽 바빴으면 그랬겠냐마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버텨보라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내 몸이 축나면 결국 너의 손에 아니니.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밖에서 남의 돈 벌기 쉬운 줄 아세요. 저 오늘 상사한테 깨지면서까지 홈캠 들여다보고 어머니께 연락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제 가이드대로 안 움직여주시니까 제가 불안해서 일을 못하잖아요. 가이드라니. 내가 무슨 로봇이냐.
내가 내 애들 남처럼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 내 자식 내 손주니까 이 몸뚱이 아픈 거 참고 하는 거지. 그러자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들이켜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150만 원,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웬만한 전문 시터 급여예요. 제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때는 어머니의 정보다는 확실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거고요. 돈을 받으셨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은 보여주셔야죠. 서비스. 책임감.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자식 뒷바라지하며 손등이 트도록 살았던 내 세월이 고작 며느리가 주는 돈. 몇 푼의 서비스직으로 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라는 소리냐? 어머니가 자꾸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을 하셔야죠.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다 봐드리면 저는 양육비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가 사온 브랜드 옷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며느리가 강조하던 유기농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나 어른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들은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며 달래는 척비수를 더 깊이 찌르더군요. 엄마, 유진이가 말이 좀 심하긴 했네. 근데 엄마도 생각해봐. 요즘 시급이 얼마인데. 유진이가 엄마한테 드리는 돈, 자기 용돈 쪼개서 만드는 거야. 엄마가 조금만 더 프로답게 해주면 유진이도 잔소리 안 할 거야. 엄마 아니면 우리 진짜 큰일 나. 알지? 프로답게. 내 아들놈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나는 실소했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자기 마누라비 잘 맞추고 저렴하게 애봐주는 최고의 가성비 자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달린 홈캠의 하얀 불빛이 마치 나를 비웃는 괴물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150만 원. 나는 그 돈의 행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준우 전집 세트 60만 원, 미니 철마다 사입히는 외출복과 신발들 며느리 보양하라고 몰래 사다 놓은 전복과 한우. 그 돈은 고스란히 이 집안으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쓴 건 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티셔츠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효도까진 아니어도 대접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며느리의 가이드 아래 감시당하며 아들에게 프로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준 양육비를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 뭉치. 어머니 용돈하세요 라고 줄 때마다 차마 쓰지 못하고 나중에 손주들 대학 갈 때 보태주려 했던 그 돈들이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니? 책임감이 보고 싶다고 했어. 나는 통장을 쥐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가이드, 그리고 전문성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것인지 직접 보여주기로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서늘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내일 아침 마주할 것은 평소처럼 고분고분하게 국을 끓이는 시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묘한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깊은 밤 나는 거실로 나가 그 하얀 눈알 홈캠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너도 이 숨막히는 가이드도 끝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입가엔 스누숨이 번졌습니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며느리 직장 복귀를 돕겠다고 이 집으로 들어올 때 가져왔던 딱 그 가방이었습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타일 구겨진다며 입지 말라던 시장표 옷 몇 벌과 내 낡은 성경책, 그리고 지난 3년간 며느리가 내 입을 막기 위해 던져주었던 그 양육비 통장들이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 같으면 7시 전부터 주방에서 칼질 소리를 냈겠지만 나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요? 저 오늘 일찍 회에 있는데.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주방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아들도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와 통장 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유진아 그리고 아들아. 둘 다 앉아봐라. 할 말 있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하자 두 사람은 주춤하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예민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통장을 훑어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침부터 갑자기. 이거 내가 지난 3년간 나한테 준 서비스 비용이다. 내가 그랬지?
돈을 줬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웬만한 전문 시터 급여만큼 줬으니 공과 사를 구분해달라고 말이야. 나는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쳐 며느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찍힌 돈 단 한 푼도 안 썼다. 내가 준 150만 원, 너는 그게 내 목줄인 줄 알았겠지만 나한테는 그저 내 불안함을 사는 종이 조각이었어. 준우 전집 미니 신발, 너희들 주말마다 먹인 한우. 그거 다 내 쌈짓돈으로 샀다. 내가 준 이 돈은 도저히 내 자식, 내 손주 사랑하는 대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모아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아, 너도 프로답게 하라고 했지? 그래, 프로답게 계약 종료하러 왔다. 오늘부로 나는 이 집 육아 서비스 종료다. 더 이상 내 마누라 눈치 보며 홈캠 앞에서 전시용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지금 갑자기 이러시면 애들은 어떡해요?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 있다니까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이쿠 그래야지 하며 등 떠밀려 애들을 받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건 내가 말한 가이드대로 전문 시터를 구해서 해결해라. 내가 그토록 강조하던 위생 철저하고 영상 노출 절대 안 시키고 당도 체크 확실히 하는 그런 전문가 말이다. 나는 이제 그만하련다. 시장 옷 입혔다고 죄인 취급받고 3시간. 고온 배수기 쓰레기 취급당하는 곳에 내 정성 더는 쏟고 싶지 않아.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는 너무 예민해서 실언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유진아. 너는 실언을 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말한 거야. 나를 가족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자원으로 본 거지. 나도 이제 깨달았다. 너희들의 완벽한 육아를 위해 내 남은 인생을 갈아 넣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나는 아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도 똑똑히 들어라. 내 처가 내 정성을 돈으로 환산할 때 너는 옆에서 박수치며 방관했다. 엄마 무릎이 나가는 것보다 내 마누라 기분 상하는 게 더 무서웠던 놈이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해. 염치도 정도껏 있어야지.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장 위에 놓인 홈캠의 하얀 불빛이 마지막으로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보란듯이 그 기계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키워라. 화면 속에서 지시만 하지 말고.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비명과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비릿한 사람 냄새와 활기찬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단골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질색하던 그 화사한 꽃무늬 티셔츠 한 장을 샀습니다.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올랐더군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 아침에 오늘 어디 여행 가는겨? 가방이 억수로 크네. 가게 주인의 물음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 오늘 졸업했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제주도 한 달 살기 가려고요.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150만 원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 관계를 끊어내기엔 아주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말이죠. 박 여사의 황혼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주도로 떠난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수신 차단을 해두지 않은 아들놈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더군요. 사진 몇 장과 함께였습니다. 사진 속 집안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엔 치우지 못한 장난감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며느리가 그토록 강조하던 위생과 가이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오늘 결국 회사 연차 냈어. 시터 구했는데 하루 만에 못하겠다고 그만뒀대. 준우는 엄마 없다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유진이가 매일 밤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돈으로 엄마 정성을 사려고 했던 거 뼈저리게 반성해. 제발 한 번만 돌아와주면 안 될까? 이제 홈캠도 치우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해서 당장 비행기표를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잔잔하더군요. 며느리가 울고 아들이 고생한다는 소리의 고소함보다는 이제야 너희가 사람. 귀한 줄 아는구나 싶은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답장 대신 내가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던 그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죠. 유진아, 아들아. 준우 밥 안 먹는 건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준우랑 눈 마주치며 밥 먹어줄 시간이 없어서일 거다.
시터가 그만두는 건 내 가이드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시터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서일 테고. 나는 여기서 3,000원짜리 바람 쐬며 아주 잘 지낸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나 지금 내 인생이랑 연애 중이거든.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이고 반성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배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 무릎 아픈 거 몰라줘서 죄송하다 등등. 하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인 나는 제주도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이 아닌 내가 원래 살던 내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을 기세로 사죄하더군요. 며느리는 한 달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했던 거 천벌받을 짓이었습니다. 이제 절대 간섭 안 할게요. 제발 다시 저희 곁으로 와주세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 시어머니이기 전에 박순자라는 사람이다. 내가 준 양육비 150만 원은 내 불안함을 달래는 돈이었을지 몰라도 내 시간을 메우기엔 너무 싼 돈이었어. 이제 애들은 너희가 키워라. 너희 자식 아니니? 나는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할머니로서 손주들 보러 갈게. 그때는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마음껏 예뻐만 해주고 올 거다. 그게 할머니의 진짜 역할이더구나. 그날 이후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홈캠 앞에서 연기하던 삶은 청산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들을 보러 갈 때면 며느리는 이제 내가 무슨 옷을 입히든 어떤 간식을 사가든 군말 없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대하면 결국 그 관계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된 장마처럼 깊어지는 법이죠. 나는 오늘도 5,000원으로 오른 꽃무늬 티셔츠를 다려 입고 집을 나섭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지친 육아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맛을 알아가는 아주 멋진 박순자 여사니까요.